내가 개츠비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미국인이 아니어서. 개츠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겁니다. 왜곡된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김은재 작가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개츠비 제2부. 사람들은 왜 개츠비를 위대하다고 할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볼게요. 저는 여전히 개츠비는 위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개츠비라는 문학작품은 너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츠비를 왜 위대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당시 1920년대 미국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개츠비가 비호감인데 저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츠비는 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이다. 개츠비는 롱 아일랜드의 웨스트에그라는 데서 살거든요. 거기를 뉴먼이라 그래요. 졸부가 된 사람들이고요. 길 건너에 있는 데이지의 집은 이스트 에그라고 해요. 거기는 원래부터 부자들인 거예요. 거기가 유럽인 거예요. 1920년대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영국의 한때 식민지였고 세계 역사에서 엄청 변방이었어요.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하던 거는 제국주의로 막대한 부를 쌓아올린 유럽이죠. 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유럽은 아무리 자기들이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었던 데이지의 초록 불빛처럼 저 멀리 있었던 거예요.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개츠비는 어때요? 정말 흙수저고 흙수저잖아요. 아버지는 실패한 농사꾼이었고요.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운을 잘 만나서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돈을 모아서,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뤘잖아요. 미국인들은 생각을 하겠죠. 우리 선조들이 서부 개척 시대에 그렇게 험난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결국 우리가 세계의 역사에서 중심이 됐어. 하지만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막 불안해요. 지금 내 손에 돈은 있지만 역사부심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다는 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 혹시 우리가 다시 밑으로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진 개츠비라는 인물에 미국인들은 동조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미국은 성취가들의 나라라고 해요. 미국은 사회보장제도는 잘 안 되어 있고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약간 성공주의, 능력주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릿, 마인드셋, 이렇게 대학에서도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국인이 봤을 때 정말 가난했던 개츠비가 어쨌든 정말 부자가 돼서 그런 화려한 파티를 벌일 수 있고 다시 첫사랑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모습, 그걸 보고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전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개츠비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미국인이 아니어서구나. 중요한 상징이 나오는데요. 데이지의 집에 있는 초록불빛이에요. 이게 데이지를 만나고 오는 길에 개츠비를 잘 모를 때 개츠비가 해안가에 이렇게 서가지고 데이지의 불빛을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를 인간의 동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츠비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려낸다. 그래서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반댈세. 왜냐면요, 동경을 이루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당시 시대는 금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은 청교도 문화이기도 하고 또 맥주업자들이 거의 독일 이민자들인데 그런 독일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 술을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활개를 친 게 마피아들이거든요. 그때까지 마피아들은 도둑질이나 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밀주, 술을 몰래 유통을 해가지고 거대한 부를 쌓아 올렸고 실제로 그게 마피아 세력을 확 키워졌고요. 마약 밀매의 근거를 마련해줬어요. 1927년도에 알 카포네라는 유명한 이탈리아 마피아가 등장하는데요. 이 마피아가 그 한 해만 600만 달러를 벌었대요. 가장 돈을 많이 번 개인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활동했던 무대가 시카고인데 시카고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존경했대요. 그럼 알 카포네는 어떻게 돈을 벌었냐? 당연히 밀주업도 했고요. 성매매, 도박 이런 걸 했어요. 개츠비에는 울프심이라는 도박사가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이 울프심이랑 개츠비가 했던 일이 바로 알 카포네가 했던 일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경하는 걸 위해서 끝없이 노력한 그런 희망의 아이콘이다. 전 이것도 반대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개츠비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건 바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번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야. 얼마나 낭만적이니. 데이지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죄도 대신 뒤집어 써주잖아. 얼마나 순수한 사랑이야.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도덕이 타락했던 1920년대에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진 개츠비야말로 위대하지 않니?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에 강력하게 반박할게요. 개츠비가 데이지를 사랑한 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개츠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상류층이 되고 싶어 했어요. 자기도 이런 천한 출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남 보란 듯이 당당하게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85쪽에 보면 개츠비가 왜 데이지를 사랑했는지가 나와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지는 개츠비가 만난 최초의 상류층 여자예요. 그리고 데이지를 보고 먼저 반한 게 아니라 그 집을 보고 먼저 반해요. 이런 화려한 복도, 침실, 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정작 데이지는 그런 거에 무심해요. 그런 무심함, 소개팅을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강남에 건물 한 10채 갖고 있나? 사랑에 빠져요. 개츠비는 이런 인물이에요. 데이지를 사랑했던 이유? 두 번째. 밑에 어떤 구절이 나와 있냐면 저 참 이거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가 그녀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다른 남자들이 데이지를 원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데이지가 사랑스럽고 자기랑 잘 맞아서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다 얘를 좋아하니까 내가 얘를 차지하면 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트로피 와이프라고 하잖아요. 이런 남자, 이게 나야. 봤니? 과시움. 그래서 데이트를 할 당시에 데이지를 속입니다. 나 사실 백만장자까지는 아닌데 너랑 신분은 비슷해. 왜냐면 본인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흑수저라고 밝히면 데이지가 자기를 안 만나줄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으로 사랑한 시작이에요. 그리고 첫 키스를 했고 그녀를 가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없이 전쟁에 끌려가지만 다시 그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개츠비는 그녀를 사랑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무지렁이 같은 천한 신부는 아니야. 이 정도 급의 여자가 사랑해주는 그런 이 정도의 남자야. 이걸 해줄 수 있는 여자는 데이지인 거죠. 전 그래서 개츠비의 사랑을 지고지순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톰과 데이지가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개츠비가 의문의 1승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문의 1승이에요. 진짜 개츠비가 위대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개츠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겁니다. 왜곡된 방법으로. 그럼 여기서 잠깐. 그러면 저는 줄곧 개츠비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 위대한 개츠비는 위대한 영문학 100위 안에 드는 걸까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르웨이 숲에서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이상 읽은 사람만 내 친구가 될 수 있어. 막 이런 대사로도 유명하거든요. 왜 과연 이 소설은 유명할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확 빠져들어요. 매력적인 캐릭터, 탄탄한 구성, 멋진 상징,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까지 이 작품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작품이에요. 원래 소설 읽는 재미가 작품에 푹 빠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생생한 캐릭터입니다. 작품을 읽다 보면 내가 마치 이 인물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고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톰이 나타날 때는 불쾌하고 데이지가 나타났을 때는 약간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백침이 있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완벽한 구성입니다. 여기에는 막 미스테리 플롯도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요. 뺑소니범은 누구인가? 개츠비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부모 반대로 헤어지는 막 애틋한 로맨스,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서술자를 개츠비로 하지 않고 닉이라는 옆집 아저씨로 했거든요. 그게 또 대박이에요. 닉이 자기는 개츠비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그걸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거든요. 닉이 데이지 집에 놀러 갔다가 오면서 개츠비가 데이지의 집 초록불빛을 잡으려고 하는 거를 관찰하거든요. 그게 개츠비가 실제로 난 이런 마음이야 하고 잡는 모습보다 지켜보는 게 더 아련해요. 이런 게 너무 완벽한 구성이에요. 그리고 진짜 깜찍한 떡밥이 하나 있어요. 책 맨 앞에 보면요. 황금 모자를 써라. 그녀를 위해서 황금 모자만 쓸 수 있다면 높이 뛰어오르리라. 막 이런 시가 있는데 토마스 파크 딘빌리언스라는 이름의 시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문학 공부할 때 존단 시대 시인인가 이러면서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뻥이야. 이 작가는 피츠제랄드의 전작인 낙원의 이쪽에 나오는 가상인물이래요. 그래서 원래 피츠제랄드는 위대한 개츠비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황금 모자를 쓴 개츠비라고 하려고 했대요. 사랑하는 여자가 황금 모자를 써야만 날 사랑해 줄 것 같다. 그러면 나는 그 황금 모자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주제의식이 담긴 시인데 이 시는 다 자기가 지어내고 마치 딴 사람인 것처럼 슬쩍 뻥을 쳐서 넣어요.
그래서 이 작품 전체가 약간 기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개츠비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또 여기 등장인물 중에 골프 선수가 있는데 걔도 엄청 거짓말쟁이거든요. 정말 거짓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계속 될 거라는 걸 맨 앞에부터 빵 하고 등장해 주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또 이 작품에 나타난 상징도 너무 완벽합니다. 롱 아일랜드에서 뉴욕으로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잿더미 계곡,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 계곡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이 계곡을 통과해서 정부를 만나요. 그 기차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봤을 때 당시 뉴욕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도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썩을 대로 썩었다. 이래가지고 그 가는 길목에 이런 쓰레기 계곡을 넣어놓은 걸로 보여요. 특히 톰이 등장할 땐 항상 여기를 지나다녀요. 두 번째 상징은요, 에클버그의 눈인데 이거 안과의사의 광고예요. 영화를 보거나 책에도 이 상징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도대체 이건 뭘까?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는 절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미국의 이 청교도 문화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도덕도 없고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만은 어딘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니네 지금 불륜 저지르고 있지? 불법하고 있지? 다 지켜볼 거야.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이 눈은 아마 피츠제랄드의 도덕적 자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서술자가 닉이잖아요. 닉은 여기다 뭐라고 썼냐? 나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다. 이 작품 전체에 나오는 에클버그의 눈처럼 정말 공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에클버그의 눈을 피츠제랄드의 생애와 관련시키면 진짜 재밌어요. 많은 평론가들이 위대한 개츠비는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타락, 물질 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이런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피츠제랄드 자체가 개츠비예요. 개츠비는 피츠제랄드의 분신이에요. 피츠제랄드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학창시절에 아주 부유한 여자들만 사랑해요. 23살에 어느 부유층 제일 잘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열렬하게 사랑해요. 데이지처럼. 그런데 이 여자가 파혼을 선언하는데 이유가 뭐냐? 나는 나를 부양해줄 남자를 찾고 있어. 데이지랑 똑같지 않아요? 파혼 당하고 나서 피츠제랄드가 이를 갈고 소설을 써요.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빵 된 거예요. 유명 작가가 됐고요. 2만 달러를 벌어요. 책이 출간된 지 딱 일주일 만에 젤다랑 결혼해요. 하지만 젤다는 진짜 사치스러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돈을 연말이 되기 전에 다 써버리고 말아요. 피츠제랄드는 어느 출판사에 내가 10권 써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1600달러를 받아요. 선불로 땡겨. 이런 짓을 평생 반복하다가 44세에 심장발작으로 죽고요. 젤다는 정신병에 걸려 죽어요. 어때요? 이런 소비 향락주의에 경종을 울렸다고 하기에는 본인이 너무 소비에 젖어들어 있지 않나요? 전 아까 말한 에클베그의 눈과 닉은 피츠제랄드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아, 윤리적 자아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피츠제랄드 그렇게 돈 펑펑 쓰다가는 그 집 꼴을 못 면해. 그리고 저런 여자랑 살면 평생 저렇게 저 여자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자기 자아 중에 윤리적 자아인 닉을 서술자로 내세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직하다던 닉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과 남들을 속이면서 철저히 거짓된 삶을 살았던 개츠비를 이해하고 끝까지 그를 아껴주고 장례까지 치러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개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을 하더라도 닉만은 그를 위해주죠. 왜냐? 닉은 피츠제랄드의 또 다른 자아니까요. 작품에서 닉은 한 향락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서부로 가지만 실제 피츠제랄드는 결국 닉의 목소리보다는 개츠비의 목소리를 따랐던 것 같아요. 유명 작가라는 이미지, 부유층, 상류층 계층의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계급이 상승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선택한 것 같아요. 작가는 또 다른 개츠비겠죠. 작품으로는 사회에 경종을 울렸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경종을 울리지 못한 작품. 결국 부자가 되고 싶고 신분 상승을 하고 싶은 인간들의 내밀한 욕망, 엄보란 듯이 살고 싶은 그런 허세, 이런 욕망을 잘 드러낸 개츠비란 인물을 탄생시키고 본인은 파멸했죠. 소설가 김영하님은 표적을 빗나간 화살들이 끝내 명중한 곳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잘못된 표적을 향해 열렬히 날아간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 잘못된 표적에 열광하고 있진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잘못된 표적을 향해 열렬히 나아가는 모습을 라고 말하고 있진 않을까요? 아끼고 싶은 소설, 다시 읽고 싶은 소설, 위대한 개츠비였습니다. 안녕.